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체결 가능성은 정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런던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네네. 한미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선 뭡니까 이게? 예, 일단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예.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때 각각 이제 다른 그 통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간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과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은행은 원화를 연준에게 주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에다가 달러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물론 이제 이자 같은 수수료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계약을 우리가 통화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를 좀 절실히 필요할 때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미국과 통화 스와프 맺은 적이 있었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맺고 있죠. 일단 미국과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전 세계 그 달러화 시장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이 부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 잠정적인 그 통화 수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 혹시라도 모를 금융시장의 긴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실물 경기가 완전히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이제 지탱해준다라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6개 국가, 그 기존 국가들 이외에 6개 기타 국가들과 그 수합 협정을 맺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달러를 제공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니까 작년 말에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이 이제 종료됐는데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계약이 더 연장되지 않고 끝낸 이유는 뭡니까? 끝낸 이유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그 금융시장의 붕괴를 뭐 붕괴랄 것까지도 없습니다만 하여 금융시장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서 시장의 교란을 야기한다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적으로 그 미국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21년 말 정도가 되면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이제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시적으로 맺었던 이 통화 수합이 이제 종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이제 끝났는데 끝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 우리 정부도 중앙은행도 그런 거죠. 네, 뭐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흔쾌히라는 없다.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환율 동향이라든지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지금 다시 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왜 그걸 원하죠, 우리가? 사실 좀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 통화 수합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 한국 같은 경우에 98년 외환위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도 이제 코로나 같은 대규모의 그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을 때 이 통화 수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그 어떤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하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국가의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침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008년, 2009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리만, 뭐 그다음에 뭐 모기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붕괴됐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급이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금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 내지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 실물 경기가 다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실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상대적으로 건실한 기업들이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그 추가적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통화 수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러화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납득이 갈 수 있지만 네. 어떤 국가가 외환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때 달러화가 모자랄 테니까 그때 달러화를 공급해줘라고 해서 통화 수합을 맺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통화 수합을 맺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환율이 평가 절하되는 게 줄어드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서도 있었지만 그 통화 수합 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큰 폭으로 예. 원화가 이제 다시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거는 당일만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다시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그래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안정 기제 이외에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원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에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2020년을 돌아보면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액을 보면 더 달러를 긴급하게 이렇게 빌려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은 약 한 4,36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한 250억 불 정도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무역 수지 적자도 4개월 연속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외환 보유액은 원래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 아니면 BIS의 기준들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실 좀 너무 성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 그래프 보시면은 그 IMF 기준치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즉 전 세계에서 9위 정도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네. 그 9위라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른 국가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논의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럴 만큼 지금 달러가 부족하냐 그런 상태도 아니고 예, 예. 또 환율 안정이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갑자기 이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미국과 통화 수합 논의가 있을 것처럼 이런 저 외환 시장에서 과도하게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예.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의 가장 큰 이벤트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5일 날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그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하면은 달러화와 동조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 동조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화의 가치가 10% 정도 증가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의 돈값이, 환율도 환율이, 예. 그대로 그 정도 내지는 일정 비율만큼 평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 이전을 보시면은 예. 이 그 우리가 달러화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DXY 지표를 많이 보죠. 예. 이것과 그다음에 개별 국가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얘가 대충 0.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후에 보면은 이게 0.83까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급격히 높아졌네요.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달러화가 움직이면은 나머지 통화들은 그에 따라서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우리나라 통화, 즉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다른 국가들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44엔 뚫었었고 지금 142에서 143 정도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7위안을 돌파했죠. 예. 그 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유로 달러에서 1대1 페리티를
도달을 했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달러화만이 강세고 다른 통화들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사실 그 지표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그 나오겠지만 그러면 원화만 급격하게 평가절하되었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왼쪽 두 국가를 보시면은 네. 튀르키예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죠.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라든가 모라토리움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2018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국가들, 뭐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비교를 해 보시면은 원화가 그렇게 크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전 모든 나라의 통화 떨어지고 우리 돈값도 떨어지는데 우리만 유독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정부가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마음에서 이런 걸 슬쩍 흘린 건가? 그럼 어떤 건가요? 뭐 그런 심리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와 그 통화 스왑이 체결되어 있죠. 상설이고 무제한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다라고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과 상설로 상시 통화 통화서 스왑이 맺어져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과 굳이 다시 이거를 맺어야 될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이 한미 통화 스왑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미국과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 상시 통화 스왑을 맺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그냥 주요국 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 그다음에 유럽, 영란은행, 영국. 스위스 중앙은행, 네. 뭐 일본은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쪽은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5개 국가는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통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붕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동성이 죄송합니다.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화 스왑을 사용을 해가지고 달러를 직접적으로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붕괴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달러로 이거를 막아줄게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기축통화공만이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혹시라도 그래도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가 뭔가 진전이 있으려면 양국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출장을 하고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아무래도 있으려면. 중앙은행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창용 총재 뭐 이번에 미국 안 가시죠? 뭐 딱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뭔가 바라고 있는데 실제 우리 외환 보유 동향이라든지 환율 보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여튼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동행했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